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건강에 관한 기존의 통념들에 대해 깊이 있는 성찰을 제공하는 한 권의 책을 통해 현대의학이 때로는 놓치고 있는 부분과 우리가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저명한 의과대학 교수이자 현직 의사인 로버트 러프킨 박사의 저서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서론, 현대의학의 그림자와 새로운 관점의 필요성. 흔히 우리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심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이며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 복용이 이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또한 LDL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이 심장병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며 때로는 제약 산업의 영향력이 건강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전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양과 만성질환의 근본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없이 증상 완화에만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건강 증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의학 지식의 일부에 대해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러프킨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쳤던 내용 중 일부가 오류였거나 금전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가 말하는 거짓말이란 의도적인 기만뿐 아니라 정직한 실수에서 비롯된 오류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식품 기업의 후원을 받는 협회가 소비자 건강에 반하는 조언을 내놓거나 연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제약회사가 논문 발표를 막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기존 의학계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로서 이러한 문제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단순한 음모론이 아닌 과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되어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1. 비만에 관한 통념과 진실. 덜 먹고 더 운동하면 빠진다. 비만 해결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조언은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소비 칼로리를 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공식만으로는 전 세계적인 비만 유행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섭취한 총 칼로리의 양뿐만 아니라 그 칼로리가 우리 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즉 생화학적 신호의 문제입니다. 이 핵심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인슐린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섭취한 에너지를 주로 지방 형태로 저장하라는 신호를 세포에 보냅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많이 먹더라도 지방 축적이 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즉, 비만은 단순히 칼로리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인슐린 과잉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음식이 인슐린을 동일하게 자극하지는 않습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을 강하게 자극하는 반면 단백질은 그보다 덜 자극하고 지방은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축산업에서도 활용됩니다. 가축을 살찌우기 위해 지방이 많은 사료 대신 정제된 탄수화물 사료를 다량 급여하면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어 지방 축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과거 미국 식생활 지침에서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저지방 식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많은 사람이 지방 대신 탄수화물 섭취를 늘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침 제정에 관여한 위원회의 다수가 식품업계와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결과적으로 인슐린 분비를 크게 자극하는 탄수화물 섭취가 늘면서 비만율은 급증했고 이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비만은 의지박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 특히 인슐린 조절과 깊이 관련된 문제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제2형 당뇨병에 관한 오해, 인슐린 치료가 최선이다. 제1형 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질환인 반면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거나 세포가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특징입니다. 이는 주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인슐린 분비가 지속적으로 자극받아 발생합니다. 오늘날 당뇨병 환자의 90% 이상이 제2형 당뇨병에 해당하며 이는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비정상적으로 높입니다.
만성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는 인슐린 저항성을 심화시키고 이는 다시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요구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당뇨병은 신체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치며 사지절단, 심부전, 실명, 뇌졸중, 심장마비, 치매 등 심각한 합병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제2형 당뇨병 치료에 인슐린을 사용하는 것은 혈당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켜 지방으로 저장하도록 지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근본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슐린이나 다른 약물로 혈당 조절에만 집중하는 것은 장기적인 합병증 예방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의 근본 원인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류의 과다 섭취라면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 시스템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영양학적 접근보다는 약물 처방을 통한 증상 관리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약물 사용을 권장하는 학회와 제약회사의 금전적 이해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1차적으로 인슐린 과잉의 문제이며 혈당 상승은 그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혈당 수치의 이상이 생기기 10년 전부터 공복 인슐린 수치 상승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정기적인 인슐린 검사는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은 포도당 조절 능력 저하뿐 아니라 세포 증식, 자가포식 억제, 지방 합성, 염증 발생 등 다른 대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1형 당뇨병과 달리 이미 인슐린이 넘쳐나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추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며 인슐린 수치 자체를 낮추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치료법이 없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간 질환 중 하나로 부상했지만 아직 승인된 약물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연 사실일까요? 역사적으로 미식가들의 별미였던 푸아그라는 지방간을 의미합니다. 거위나 오리의 간을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드는 비결은 지방이 아닌 무화과에 다량 함유된 당, 특히 과당이었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포도당의 약 10%만이 간에서 대사되지만 과당은 거의 100% 간에서 대사되며 그 과정이 알코올, 에탄올, 대사와 매우 유사합니다. 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어 축적되며 과도할 경우 간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독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과당 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과당 섭취를 중단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것만으로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의료진조차 비알코올성 지방간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다고 믿으며 환자에게 적극적인 식이요법, 특히 과당 제한을 강력히 권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법은 비교적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 심혈관계 질환과 스타틴. 스타틴은 만능 예방약인가? 심혈관계 질환은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이며 그 원인으로 흔히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지목됩니다. 이러한 식단 심장 가설은 오랫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 뒤에는 제약회사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와 스타틴 계열 약물 판매를 촉진하는 특정 협회와의 관계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암, 백내장, 당뇨병, 인지기능장애, 근골격계 이상 등의 부작용 발생 위험과 연관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스타틴이 심혈관 질환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특정 지질단백질 수치를 오히려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가 부작용 때문에 의사에게 알리지 않고 스타틴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어쩌면 심장 질환 유행의 진정한 주범은 지방이나 LDL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과도한 과당 섭취일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식습관 개선, 특히 당 섭취 제한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건강을 위한 생활습관 설계. 스스로 만드는 건강. 만약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기 전에 먼저 설탕, 곡물, 씨앗기름 섭취를 중단하고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며 독소를 제거하고 근력 운동과 수면 개선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그래도 호전되지 않으면 그때 약물 치료를 고려합시다. 라는 조언을 듣는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현재 의료 시스템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보상 체계가 미흡한 반면 약물 처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영양사나 헬스 트레이너는 조력자일 뿐 최종적인 선택과 실천은 본인의 몫입니다. 설탕과 가공식품 중독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 당뇨병, 심장병, 암, 알츠하이머병과 싸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의 핵심 원칙. 언제 먹을 것인가? 시간 제한 섭식.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와 별개로 언제 먹느냐만 조절해도 건강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음식을 먹기보다 정해진 시간 내에 812시간 내에 하루 한두 끼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음식 섭취 가능 시간 간격을 하루 46시간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물, 블랙커피, 무가당차 외에는 아무것도 섭취하지 않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간식은 금물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 위주. 채식주의든 육식 위주든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유해 식품.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인슐린 저항성, 염증, 만성질환, 노화 촉진의 주범입니다. 씨앗기름 및 식물성 기름, 일부 카놀라유, 옥수수유, 면시류, 콩기름, 해바라기유, 홍화유, 미강유, 포도씨유 등은 염증을 유발하는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높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들 기름은 과거 잠수함 윤활유 개발 과정에서 파생된 기술로 식용유로 전환되었으며 트랜스 지방 문제와 심장 질환 증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는 트랜스 지방 함량을 낮추도록 제조법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오메가-6 과잉 섭취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 버터, 우지, 기버터, 코코넛 오일, 파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오일 등 곡물과 글루텐, 과다 섭취주의 일부 곡물에는 제초제 성분, 글리포세이트, 잔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발암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또한 곡물은 소화 과정에서 다른 음식에 비해 염증 반응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으며 장누수 증후군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먹을 것인가? 포만감을 느낄 만큼, 그러나 과식은 금물.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해로운 기름을 피한다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배고픔이 가시고 만족감을 느낄 만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톤 생성 식단,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체중 감소, 염증 완화, 인슐린 감수성 개선 등 다양한 건강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케톤체는 뇌를 포함한 여러 조직에서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활성산소 손상을 줄이고 항산화력을 강화합니다. 단, 케톤 생성 식단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시작해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천을 위한 추가 조언. 칼로리는 마시지 말고 먹으세요. 액상과당 음료, 과일 주스, 과일 자체보다 당 흡수가 빠름, 심지어 저칼로리 또는
무설탕을 표방하는 다이어트 음료도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거나 라벨이 없는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달걀, 육류, 생선, 채소, 일부 유제품, 가공 치즈 제해 등 가공되지 않은 식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십시오. 식사 순서를 지키세요. 지방과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으면 인슐린과 혈당 반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 건강 주권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유료 서비스라도 건강하지 않은 식단과 생활 습관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만성 질환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치료가 아닌 예방입니다. 주류 의학계가 이러한 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변화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우리 스스로 현명한 선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너무 빨리 늙고 너무 늦게 현명해진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어있는 지혜로 건강한 삶을 설계하고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활기찰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내용은 특정 의학적 주장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스스로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공되었습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